백이성 역사 강사입니다. 역사 독립군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승만의 그 첫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예고편으로 올려주셨는데 그 영상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예, 정말 그 제가 제 채널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마음에 들어서 정말 뉴탐사를 선택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PD님, 왜 대담 형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저 혼자만 하는 거죠? 지금 앉아 계신 의자가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의자가 아닌데요. 네네. 의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 대표님께서 네. 저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아이고, 그렇구나. 의자를 추가로 구매할 수 없다 네네. 라고 하셔서 일단은 제가 빠졌고요. 네네. 이제 구독자가 아니라 이제 시청자분들이 네. 조회수가 10만이 나오면 10만이 나오면 네네. 10만이 나오면 하나 이제 구매해 주겠다 하셔서 네. 조회수 여러분들의 많은 조회를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승만 하면은 제일 먼저 알려져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사이기도 하고 반민특위에 대해서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리에 관한 특별법 이 말입니다. 예, 이승만 하면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친일파를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여기에 이 단추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도 결국 잘못 끼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 풀어서 다시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다.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무 문제 없을까요? 이승만과 반민특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섬광처럼 찾아온 해방. 해방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때 이제 해방이 되겠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해방이 되겠구나. 이러고 찾아온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일본의 천황이 방송을 한단다. 이러니까 갑자기 해방이 됐다. 8월 15일 날 아침에 해방이 됐다. 그래서 8월 16일 날도 사람들이 얼떨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진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한 8월 22일 요럴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1945년 10월 16일 날 이승만이 귀국을 합니다. 여의도 비행장에 말이죠. 지금 여의도의 KBS 앞에 그 광장이 원래 활주로입니다. 활주로. 여러분, 활주로로 이렇게 비행장이 이렇게 내리는 거야. 그리고 45년 10월 23일 독립촉성중앙협의회 회장으로 추대가 됩니다. 일주일 만에. 자, 그러면은 제일 밑에 한번 보시죠. 두 개의 캐치프레이즈로 해방 정국을 주도한다. 메가더하고 하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45년 10월 16일 날 이승만이 귀국하기 직전 10월 14일 날하고 15일 날 2박 3일에 걸쳐서 메가더 장군하고 하지 미 8군 대장, 이른바 중장이죠. 3스타 하고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일종의 약속을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에도 나는 대통령이 아니면 안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해방 전국에 들어오면서 대통령 자리를 안 주면은 나는 안 한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메가더하고 하지가 그래 대통령 자리를 줄 테니까 네가 한국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했을 확률이 저는 99%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촉성이라는 말은 빨리 만들어내라, 빨리 독립을 해내자라는 뜻이 되겠죠. 조선공산당하고 한국민주당
자, 조선공산당이라는 것은 박헌영과 조만식을 중심으로 하는 약간의 그런 좌익 계열, 우리나라 좌익 계열이고, 한국민주당이 뭐게 되겠습니까? 인촌 김성수가 주도하는 뭘까요? 약간 우익 계열, 친일파 지주 계열이 많죠. 그래서 모두 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 다 협의회니까 초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뭘까요? 저 밑에 그 1번, 2번 괄호로 된 걸 한번 보시죠. 일제 잔재 처리에 반대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될까요? 조선공산당이 떨고져 나옵니다. 나는 이승만하고 같이 못하겠다 이라고 떨고져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돼? 적극적인 반공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또 한국민주당도 떨고져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에 참석했는데 다 탈퇴다. 그리고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서를 발표, 한국을 러시아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4개 나라가 모두 신탁 통치를 한 3년 내지 5년 정도씩 번갈아 가면서 한다라고 한 뒤후에 반탁이라고 하는, 나는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46년 1월 8일 한국민주당, 국민당, 조선인민당, 조선공산당이 모두 그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탈퇴한 이후에 사당 콤포라는 거를 만들어서 또다시 그거를 다시 한번 연합전선을 구축했거든. 그거에 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지시를 받아서 이거를 다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제법 많은 분들, 여기 유탐사의 구독자 정도라면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들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한다. 먼저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 위에 주황색 화살표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샬 플랜이라고 나오죠. 마샬 플랜이라고 해서 자, 위에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소독,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에스파니아 이렇게 해서 프리벤티드 투 그 코뮤니즘, 말 그대로 그 공산주의의 확대를 막는다. 그런데 저쪽 소련도 원래 합중국이었으니까 미국에서 원조를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소련이 거부합니다. 소련과 동유럽은 마샬 계획을 거부하고 코민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결성합니다. 1947년도에. 그러면 다 같이 다 죽자 이 소리냐? 그건 아니고 저 재정 계획을 줌으로써 전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복구 사업을 제대로 해라라고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마샬 플랜 이전에는 미국의 농림부 장관이 모겐소라는 사람이 모겐소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사실 동독하고 서독을 싹 다 그냥 아주 농림수산업 중심지로 만들면서 전 유럽의 농업화를 다 계획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루스벨트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뒤를 이었던 저 해리 트루먼이 마샬 계획, 이른바 재무부 장관 마샬의 그 이름을 따서 마샬 플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지도를 보셨으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거. 이승만의 해방전국 시의 미국 방문. 여기서부터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46년 12월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처음 들어보셨죠? 이거는 김덕영 감독의 그 건국전쟁에도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46년 12월에 미국을 방문해서 워싱턴 DC에서 미소 냉전주의를 연설을 하고 다닙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이미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 경우에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워싱턴 DC에서 미소냉전주의의 연설을 하게 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PD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쵸? 이미 대통령으로 인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47년 3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조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뇌출혈로 죽고 그 다음에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인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외교 정책에 관한 원칙 47년 3월 달에 바로 뭡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46년 12월 달에 미국에 가서 미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그 워싱턴 DC의 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미소냉전주의의 연설을 하고 다닐 때에 바로 그때 47년 4월 달에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의회에서 선언했습니다. 미국 외교 정책에 관한 원칙, 그 내용은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자유와 독립의 유지에 노력하며 소수의 정부 지배를 거부하는 의사를 가진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하여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겠다. 따라서 당시 이 원칙에 따라 그리스와 터키의 반공 정부에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원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 타자가 이승만이 생각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승만의 언론 플레이는 대성공을 한 것이죠. 이거는 미국과의 철저한 진짜 쿵짝 플레이가 아니면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승만이 다시 미국에서 중공으로 여러분 다시 이때는 뭡니까? 장제스의 중국이죠. 타이완의 중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제스의 중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장제스가 제공한 비행기로 중국을 들러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장제스에게 또 뭘 했을까요? 당시 해리 트루먼의 미소 냉전주의, 이제 미국과 소련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연합국의 세력이 아니라 이제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따로 논다라고 하는 거를 중국에게 정확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장제스가 제공한 비행기로 우리 중국을 들러서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이러니까 장제스가 45년 12월 달에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백범 김구 선생을 보고 잘 가라고 경력금까지 줬지만은 결국에는 장제스는 임시정부의 편을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 편을 들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 해방정국의 숨겨진 역사입니다. 여러분 미국 방문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47년 4월 21일 장제스가 제공한 비행기로 중국을 들러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들이 왜 백범 김구 선생님,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 끈 떨어진 연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마샬 플랜을 좀 더 정확하게 보시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유럽 부흥 계획, 영어로 유러피언 리커버리 프로그램 ERP라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황폐화된 동맹국을 위하여 미국이 재건한 계획입니다. 원조 계획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조지 마샬이 제창했기 때문에 마샬 플랜 또는 마샬 계획이라고도 불리며 황폐해진 유럽을 재건축하고 미국 경제를 복구시키고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자, 여러분 마샬 플랜의 근본적인 목적 뭘까요? 공산주의의 확산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사류 여러분 삼류가 뭐냐? 황폐해진 유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하고 터키까지 포함해가지고 말이죠. 유럽을 재건축하고 여러분들이 이류가 되시려면 그걸 통해서 미국이라는 데가 여전히 수출도 하고 수입을 하는 미국 경제를 복구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 이류적인 플랜에서 봤을 때 영국에 31억 7,600만 달러, 프랑스는 27억 600만 달러, 서독에 이탈리아에 네덜란드에 그리스에 오스트리아에 벨기에에 이렇게 5억 최저가 5억 5,600만 달러,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6억 9,400만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왜 이것을 줬을까?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부의 정식 수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PD님, 우리나라의 부의 정식 수단이 뭡니까? 저 때 당시요? 아니요, 지금. 지금? 예.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뭐를 통해서 부를 증식합니까? 주식? 주식도 있는데 또 세 글자. 부동산? 예, 부동산을 통해서 하죠. 부동산을 통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아무리 떨어뜨리고 아예 부동산을 없애버려도 다시 한번 부동산 경제를 살려야 된다 하면서 난리를 칠 겁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때까지 이 계획이 서기 전 1947년 전까지 뭘 가지고 돈을 벌었습니까? 그게 세 글자입니다. 그 세 글자는 바로 식민지라고 하는 세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유럽 사람들은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모두 돈을 벌었습니다. 따라서 재건 계획을 해도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금 식민지로 가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예. 몰로토프 플랜. 여러분, 마샬이냐, 몰로토프냐. 그래서 뭐냐. 몰로토프 플랜이라고 하는 거를 빨리 뭐냐 하면은 이 소련에서 세웁니다. 소련에서 뭐냐. 몰로토프 플랜이라는 건 뭐냐. 마샬 플랜이 다양한 소련과 위성국가 상호 간의 경제협력 계획, 당시 소련의 외상 몰로토프가 47년에 입안하여 49년 1월에 실시하였다. 기술, 물자, 설비의 교환과 원조를 통하여 동유럽 공산경제권의 강화 및 통합에 기여하였으나 마샬 플랜과 같이 조직적인 것은 아니었다. 소련과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알바니아 등이 감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니 미국 편들래? 소련 편들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승만은 당시에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을 따라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PD님 뭘 선택했을까요? 마샬 플랜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냐면 48년부터 52년까지 130억 달러, 13억 빌리언 달러라고 하니까 130억 달러를 어마어마한 달러를 준 겁니다.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제3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국가적인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북쪽, 그러니까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쪽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몰로토프 플랜을 선택하고 우리 남한은 뭘 선택했을까요? 마샬 플랜을 선택하는 역사적 귀결로서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네. 그 당시에 북한은 네. 중공업이 발달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맞춰져 예. 있었고 네. 남한은 아직도 농업 중심이라서 아직도 농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렇게 예. 플랜을 선택하는 거에서 그렇죠. 차이가 계기가 있었네. 된 거죠. 그리고 소련도 일본이 제국주의가 남기고 간 그 중공업 세력을 모두 직걸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수풍 발전소 같은 거, 함흥의 그 원산 흥남 발전 질소 배려 공장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기 걸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 잘 듣는 김일성이를 내세워서 전부 다 강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인도 차이나 전쟁이
이 마샬 플랜이냐 몰로토프 플랜이냐를 놓고 거세게 벌어집니다. 맨 첫 번째 벌어진 전쟁이 뭐냐? 여러분,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 여러분, 인구 3억에 우리나라보다 축구를 조금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자존심 상해. 정말 우리나라의 황선홍 감독이 신태용 감독한테 졌던 그 인도네시아.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그 인도네시아가 여러분 저 모자를 딱 쓰고, 수카르노가 키가 190cm예요. 우리나라 아마 21세기에 여러분 히틀러보다도 더 연설을 잘한 사람, 연설로만 완전히 먹고 산 사람이 바로 수카르노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보다 연설을 잘했다면 말 다 한 거예요. 점으로 된 것 같은 섬들이 몇천 개 아닙니까? 그 섬을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해가지고 하나의 인도네시아라는 유명한 선전 문구로 46년에 식민지 본국 네덜란드가 다시 마샬 플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자 거기에 저항해가지고 46년부터 48년까지 전 인도네시아를 일치 단결해서 싸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운데에 있는 이 인물이 누굽니까? 호치민.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응우옌 아이꾸옥이 되겠죠. 아이꾸옥이 애국 이 말입니다. 그거는 그냥 호치민의 그런 팬네임이 필명이 되겠죠. 안 잡히려고 말이죠. 그래, 여기에서 보면은 인도차이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는 호치민이 프랑스한테 할 말이 많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베트남, 여기까지는 캄보디아, 여기까지는 라오스란 말이지. 그런데 프랑스 니는 네가 승리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게 돈 받아가지고 다시금 우리한테 올 게 뭐 있냐,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프랑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일본에게 졌지 니들 베트남에게 진 게 아니다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드골 대통령이 웃기지 마라, 인도차이나 니는 여전히 우리의 식민지다 라고 주장합니다. 수카르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를 보고 니도 마샬 플랜 받아가지고 온 주제에 어떻게 해서 다시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네덜란드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쳤을 뿐이지 니들에게는 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독립전쟁을, 식민지 본국을 다시 회복하러 오니까 수카르노하고 호치민이 단결해서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싸운 전쟁, 이것이 바로 1차 인도차이나 전쟁입니다. 예, 네덜란드 독립전쟁, 여기에 보십시오. 이 뭐가 있습니까? 죽창이 있죠. 여러분, 국민의힘에서 그토록 싫어하는 죽창가. 해는 달나와 더불어 해가 되자 하네 새가 하는 그 죽창가 아닙니까? 죽창을 이렇게 흔들면서 요 인도네시아를 수복하기 위해서 얘들이 그렇게 싸웠단 말이죠. 45년부터 49년까지 네덜란드가 이 인도네시아의 산재에 있는 석유 자원을 절대로 놓칠 수 없다라는 현장하에 싸웠으나, 결국에는 여기 보르네오 섬 인근 전투에서 전멸하고 맙니다. 자, 앞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여기에 디엔비엠프. 여기 디엔비엠프 전투 유명하죠. 이 디엔비엠프에서 호지민이 이끄는 월남군들이 싸워서 이깁니다. 이때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독립전쟁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차이나 전쟁하고 누가 또 있었는지 아십니까? 베트남 편에 서가지고 지네들이 어떻게든 세력을 넓히려고 했던 일본 군대가 여기 있었습니다. 일본 군대가. 아직도요? 예, 일본의 당시에 일본의 의용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어요. 일본의 의용군 군대가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하고 호지민이 아니고
남베트남의 그 대통령하고 손을 잡고 프랑스하고 네덜란드하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을까요? 이게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2004년도에 방콕에서 여러분 나온 논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일본은 저거의 그 식민지를 잃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서도 상당히 그 왕을 암살하는 등의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지릅니다. 일본 저거의 식민지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게 놀랍죠? 패전 이후에도 예, 계속 패전 그렇게 활동을 이후에도 하는 계속.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호지민에게 있어서는 일본이라는 군대는 매우 저 나라에게 이로운 군대였던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이렇게 다 따지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당연히 수카르노하고 그 호치민이는 그 몰로토프 플랜이겠습니까? 마샬 플랜이겠습니까? 뭘 선택했겠습니까? 몰로토프 플랜을 선택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소련의 자본을 받은 공산주의 세력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고 다시 이쪽에 미국의 군대와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마샬 플랜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식민지 제국주의가 예. 아시아로 뻗쳐왔는데 네. 그거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 예. 동남아시아 쪽은 네. 몰로토프 플랜을 예.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네,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야, 정말 여러분들 아마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야 이제 반민특위가 이해가 됩니다. 마샬 플랜을 모두 신청해서 선정한 그 이승만으로서는 친일파를 처리하자라고 얘기하는 반민특위 세력은 결국 무슨 플랜을 선택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겠습니까? 몰로토프 플랜을 선택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이승만은 왜 그렇게 친일파 처리에 냉소적이었는가? 자, 여러분, 여기에 반민특위 명단을 보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덕. 여기에서 여러분, PD님, 교과서에서 한 번이라도 얼굴 보신 분 있습니까? 이름 아시는 분 있어요? 처음 듣는. 처음 보죠? 네. 당시에 반민특위의 대장이면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독립운동가였겠어요. 그러니까 친일파들을 처리해. 완전히 이승만이 망각의 그 늪에 빠뜨려 버린 겁니다. 우리 민족을. 여러분, 자, 여기 특별재판부 명단에 여기 검찰부 명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찰관장 권성열, 차장 노일환, 검찰관 이의식, 심상준, 이종성, 곽상훈, 김웅진, 서용길, 서성달, 신현상 중에 한 명이라도 아시는 분 있습니까? 다 초면이네요. 다 초면이죠. 네. 이게 여러분 반민특위의 진짜 비극입니다. 1948년 10월 22일 날 출범해가지고 49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6월 6일 날 해산됐습니다. 여러분 6월 6일은 지금 우리 민족에게 뭘로 알려져 있습니까?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죠. 좀 있으면 다가옵니다. 아시겠어요? 현충일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야? 반민특위를 때려 부순 날이란 말이야. 그 현충일이라는 거는 56년도에 김청룡이가 1월 달에 암살되고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날인데 6월 6일로 이기부회하고 이승만이가 만들었어요. 아시겠습니까? 6월 6일이 왜 반민특위, 왜 현충일인가? 자신 있으면 한번 답해보세요. 6월 6일이 반민특위의 해체일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얘기가 입에 쑥 들어갈 겁니다. 6월 6일이 왜 그 현충일이 됐느냐? 그 국가보훈처에서 얘기하는 그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에 1018년에
고려 현종이 거란과 싸우는데 그 거란과 싸울 때에 거란과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전쟁 끝난 뒤에 6월 6일 날 망종일에 전사자를 전부 다 포상하고 공적이 있는 사람의 공신노쿤을 내렸다라고 해서 6월 6일이 현충일이랍니다. 여러분 듣고 있으니까 안 웃기십니까 이거? 아니 저 PD님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민특위를 무슨 날? 네, 반민특위를 해체해서 네. 친일파들도 예. 현충원에 묻힐 수 있게 된 날. 네. 그래서 몰로토프 플랜을 받자라고 하는 모든 세력을 싹 없애버렸다고 이승만 스스로 생각한 날.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가 그렇게 저를 공격을 했어요. 국가관이 이상한 강사라고. 예? PD님이 보시기에 제가 빨강물이 많이 든 국가관이 이상한 강사입니까, 제가? 아니, 혈압이 높으셔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혈압이 높아서 빨강물이 많이 들었구나. 얼굴이 지금 빨갛어요. 혈압이. 제가 분노하고 있거든, 지금. 네. 예. 이거 여러분 다 사진 찍어 가세요. 다 보세요.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찢습니다. 왜? 나도 모릅니다. 나도. 이렇게 현대사를 열심히 공부한 나도 하나하나 다 찾아보기 전에는 몰랐어. 이렇게 해서 이승만이 몰로토프 플랜을 선택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학살하고 죽인 역사입니다. 이게 그 역사가 뭡니까? 보도연맹, 경산 코발트 광산,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사건, 그 다음에 문경 학살 사건, 노근리 사건,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다 죽어 놓으니까, 대전 형무소 학살 사건, 그때 다 죽어 놓으니까 어떻게, 지금은 우리 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 네. 그 반민특위 재판정이 열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검사? 네. 증인과 검사를 같이 죽이지 않나요? 네. 영화에서. 그렇습니다. 처벌하지 못하게. 예. 저 특별감찰부 명단에 있는 재판부나 저런 분들이 그런 일을 실제로 당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죽이진 않았는데, 이 칼로 맞고 이런 거 많이 당했습니다.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자, 여러분,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있던 사람입니다. 상하이로 한 번씩 왔긴 했지만 와봤자 한 2주 정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제 36년을 다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일본 사람을 봐도 할까요? 큰일 났다. 우리 죽는다. 이제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할까요? 일본 사람을 봐도 웃으면서 악수하고 어떻게 될까? 정세에 대해서 논하고 다 친하게 지내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일본을 배척하자는 분위기를 전혀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반민특위를 한번 만들어 봐라. 어떻게 한 사람을 너가 다 찾을 건데, 이렇게나 많이,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나 많이 그 기준에 있었던 거야. 이승만이 이걸 보고 놀랬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일본에 대한 적대 감정이 심하단 말이야. 반민특위라는 게 이렇게 꼼꼼하게 짜여졌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몽양여운형이라고 하는 역사의 자이언트가 42년부터 꼼꼼하게 다 정리해놨던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다 처벌하겠다라고 47년 7월 달에 미 군정청 장관 고든에게 이거를 보고를 했고, 고든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하다, 무조건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다음 날 7월 24일 날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조선 반민특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김상덕 위원장, 여러분 파묘에서 최민식의 이름으로 불렸던 김상덕 위원장이 처벌하고자 했던 이 많은 사람들 다 합치면은 한 30만 명 될 겁니다. 30만 명을 모조리 처벌하고자 했던 김상덕 위원장. 그런데 그걸 처벌하기 위하여, 그걸 응징하기 위하여 그 500만 명에 가까운 그 우리나라의 동포들을 이승만이 학살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승만입니다. 자, 다음 거 서울시의회 올려주시죠. 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네. 저희가 이승만 기념관이 건립되는 거를 네. 막기 위해서 네. 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네. 시의원들이 국민의힘 위주로 바뀌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이승만에 관한 언급이 처음 나온 네. 본회의 기록이 네. 2022년 11월 18일에 네. 본회의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이승복 의원이라는 분이 네. 정작 우리의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빨간 대한 줄 흔적은 부분. 예.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게 지금 지금 서울의 서울의 현실입니다. 네. 라는 참 정말 멘트를 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승만은 왜 기념해야 되는데? 이화장 있잖아요, 이화장. 이승만이 있던 이화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부정한 4.19로부터 부정한 자유당 정권으로부터 4.19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 시민운동을 찬양하는 문구가 헌법 전문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복이라는 이 이승복 어린이하고 닮은 이 사람은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어찌 된 겁니까? 다음 페이지 당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네. 어떤 어록이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학생 진보연합이라는 네, 대진현이 네. 그 용산 대통령실에 네. 한번 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보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야. 사살, 진심 사살, 네. 이유 국가보안시설 침투 아. 라고 페이스북에 그냥 이 글을 올린 분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인 대학생 진보연합의 학생들이 그 용산 청와대로 들어갔는데 그걸 보고 사살이라고 이렇게. 네, 그렇게 해야 정말 된다. 끔찍합니다. 서울시의원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이거 이 경찰에 고발했다. 이승복 서울시의원 대진연에서 네. 검찰에 고발했다. 반드시 이승복 서울시의원의 서울시의원직을 박탈하기를 바랍니다. 또 더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예. 이승만 기념관이라는 정확한 워딩이 예. 처음 서울시의회에서 등장한 게 예. 2023년 11월 14일입니다. 이때 이제 여기 그 김동길 의원이라는 사람이 했네요. 네, 민주당 의원이 홍선기라는 사람이 했네. 예. 김동길 의원이 왜 송영광장에 네. 이승만 기념관을 짓는 거냐.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걸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는데 네. 왜 갑자기 이승만 기념관이라는 게 네.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라고 민주당 출신 강동길 의원이 처음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회의가 있기 며칠 전에 네. 이승만 기념관이 송영광장에 지어진다는 이제 뉴스가 네.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 강동길이라는 분이 네. 문제 제기를 했고 이후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추진 과정들을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데는 파악해서 네. 이 시간에 네. 이제
선생님하고 시청자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서 네. 정말 막아야 될 때 초기에 막을 수 있게 네. 최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12월까지 좀 인도권으로 좀 보내드리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3년은 너무 깁니다. 예. 3년은 너무 깁니다. 예, 너무 깁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내년이 여러분 을사늑약이 140주년인가? 130주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사늑약을 거치면서 또다시 윤석열과 같은 친일파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은 나는 못 참겠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함께 쫓아내는 데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몰로토프 플랜이냐, 마샬 플랜이냐. 로코 마샬 플랜을 선택해서 경제 발전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이 이승만의 머릿속에는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소련제 몰로토프 플랜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모조리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사고방식이 불러온 역사의 비극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승만과 반민특위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